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가족이나 친구로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터널이나 지하에서도 끊김없이 초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방송망에 통신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에도 칩만 내장하면 어디서나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항암 치료 효과가 뛰어나 차세대 암 치료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 하지만 암 환자 10명 중 3명에게서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각종 송년회로 인해 술 마실 일이 많아지는 요즘,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숙취로 인해 생활 리듬이 깨지는데요. 건강하게 연말 술자리를 즐기는 방법,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3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 피해 금액은 1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가 18일부터 피해 예방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 혐의자의 재산을 몰수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7일 안에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 손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변심의 경우라도 7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반드시 기기를 반납해야 발생하지만 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할부 원금과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같은 필수 내용이 계약서에서 빠진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스마트폰 청약 철회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2만 5천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할부거래 과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장에 권면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임됐습니다. 권 신임 단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 사업단장과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새로운 암 치료제와 신소재 개발 등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라오는 대전시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2021년까지 구축됩니다. 습진 등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근적외선을 이용해 완화하는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유럽 분자생물연구소 연구팀은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을 피부에 주사한 뒤 근적외선을 노출해 가려움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치료법의 효능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적외선으로 활성화한 화학물질이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세포에 달라붙어 가려움을 더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습진과 같은 가려움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MB 등 위성 방송을 보다가 터널이나 지하 등을 지날 때면 방송이 끊겼던 경험들 많으시죠? 이런 곳을 음영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방송망과 통신망을 연동해서 음영지역에서도 끊김없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위성방송은 터널과 지하 등을 지날 때면 의뢰 방송이 끊기곤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송망과 통신망을 연동해 지상파 방송 등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모두 IP 기반으로 연동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음영지역으로 갔을 때 방송 신호가 끊겼거든요. 그거를 통신망과 연동하면서 끊김없이 다시 또 신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망과 와이파이, LTE, IPTV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광대역 통신망을 연동해 방송 신호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초고화질 방송을 끊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송 기술입니다. 앞으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에도 칩을 내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그룹이 방송망과 통신망을 연결하는데 수초의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연구진은 끊김없이 순식간에 전원이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끊김없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망의 난시청 해소와 방송 권역 확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재난 경보 방송과 타격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5G 통신 기반의 방송 표준 개발과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방송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내 방송 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과 초고화질 TV 방송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1년 기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정보통신기술, 즉 ICT 분야의 수출이 2,044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초로 1년 기준 수출액 2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7개월째 100억 달러를 웃돌아 호조세를 보였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경쟁 심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떤 소식부터 다뤄볼까요?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면역 항암제는 효과적인 데다가 부작용도 없어서 이 차세대 암 치료제로도 불리는데요. 네. 하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면역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가 가진 그런 문제점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암의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의 치료제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환자에게 다 듣는 건 아니군요. 네, 현재 면역 항암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암 환자는 한 10명 가운데 3명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면역 항암제의 작용 원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공격수인 면역 세포의 브레이크 기능을 풀어줍니다. 네. 그 결과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암 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암을 치료하는데요. 예. 이런 방법이 통하려면 공격수인 면역 세포가 암 세포 주변에 있어야 하겠죠. 네. 네, 이를 염증성 종양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체 암의 30%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70%는 비염증성 종양으로 예. 면역 항암제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한계를 국내 연구진이 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신장암에 걸린 쥐에서 이 비염증성암을 염증성암으로 바꾸는 것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 기존 암치료법 가운데 하나인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암 바이러스를 암 조직에다가 투여했더니 이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양 내부에 이로운 면역 반응을 많이 유발을 해서 그 킬러 면역 세포의 수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키고. 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림 보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몸의 공격수인 면역세포도 암세포 주변으로 불러들이는데요. 네.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암세포 주변에 몰려든 면역세포입니다. 아직 이 면역세포들은 활성화된 상태는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진이 면역항암제를 넣어줬더니 네. 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비로소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면역세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면역항암제가 듣지 않았던 몸을 듣는 몸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를 효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연구진이 암에 걸린 쥐에게 면역항암제 2종과 항암 바이러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암의 크기가 평균 8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면역항암제만을 단독으로 썼을 때 암 크기가 평균 20% 감소하는 것과는 비교하면 매우 효과가 좋은 건데요. 항암 바이러스만을 단독으로 썼을 때 암 크기는 평균 40% 줄어들거든요.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80%면. 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치료법의 그 완치율인데요. 실험쥐 10마리 가운데 4마리꼴로 암이 완치됐다고 합니다. 암 크기가 100%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또 재발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면역 항암제나 뭐 항암 바이러스 이 단독적으로 쓰면은 완치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단독 치료 방법으로는 이 완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면역항암 치료는 점점 다른 치료와 병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 즉 말씀드린 항바이러스와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방법은 다른 것들보다 부작용이 적고 또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견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은 동물 실험 단계잖아요. 네. 언제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연구진은 현재 신장암 환자, 즉 신장암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장암에 걸린 쥐에서 효과가 입증이 이미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치료법이 동물 실험에서 이 신장암 말고도 대장암과 간암 등 소화기암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암종으로 임상시험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시험에는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졌는데요. 만약 그때쯤에 효과가 입증이 되고 또 부작용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치료법이 실제 환자들에게도 그때쯤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효과 있는 면역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혜택을 보는 환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독일에서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출생 기록 서류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외에도 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요. 이런 법적인 제3의 성처럼 생물학적으로도 제3의 성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 생물학적인 제3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XX 염색체를 가진 여자,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 이것 말고도 제3의 성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사람은 XY나 XX 염색체가 아닌 다른 종류의 그 성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먼저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된 체세포 모두에는 각각 23쌍, 즉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이 가운데 한 쌍이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끝에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성염색체 한 쌍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한 개,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한 개를 물려받아서 이 한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 어머니로부터는 X 염색체만을 물려받겠고요. 또 아버지로부터는 여성의 경우는 X 염색체를, 또 남성의 경우는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오류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성 염색체를 받지 못한 아기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Y 염색체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게요. X 염색체 하나만 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X 염색체 하나만 남는데요. 이번에 독일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성염색체가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분명히 다른 성이니까 법적으로 이걸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염색체가 X 하나뿐인 경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외형으로는 여성인 거죠? 외형적으로. 네, 외형으로 언뜻 봤을 땐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형질이 나타나긴 하지만 난소의 발육이 좀 완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키가 작다고 알려졌고 간혹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제3의 성을 인정받으면 이분들에게 좀 이득이 되거나 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 법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득이라기보다 이제 자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아니니까. 그러면 네. 이제 간성이라거나 다성이라는 걸 인정해달라 이런 욕구 본인이 혹은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X뿐만 아니라 Y 염색체만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Y 염색체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네. 경우는 출산을 하지 못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못하는군요. 네, X 염색체가 아예 없는 경우잖아요. 네. 이 X 염색체는 Y 염색체보다 크기가 훨씬 크거든요. 또 담고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네. 이 태어나려면 X 염색체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태어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염색체를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정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XXY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어머니에게서 XX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Y 받았을 때 말씀하신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서 X만 X를 받고 받고 네, 아버지에게서 XY. XY를 받았을 때도 말씀하신 XXY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2개 이상의 X 염색체를 가졌을 때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Y 염색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외형은 남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돼서 고환이 작고 대부분 불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성형 유방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음. 정기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등의 치료법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XXY 염색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Y 염색체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염색체가 XYY인 경우를 제이콥스 신드롬, 제이콥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버지에게서는 Y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될 때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염색체 Y가 2개가 한꺼번에 오면 성염색체가 XYY인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 Y 염색체가 많다고 해서 초남성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초남성. 하는데요. 네. 우선 어릴 때 성장이 빠르고 또 키가 일반인에 비해서도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생식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특이하지는 않아서 이 제이콥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평생 자신이 제이콥스 증후군인 거를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는 데는 좀 큰 지장은 없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렇다면은 X, 트리플 X 이렇게 X가 3개 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트리플 X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X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대로. 이 경우에는 X 염색체 1개를 제외하고는 이 염색체가 다행히 비활성화돼서 특이 증상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외형은 여자인데 평균 이상으로 키가 크고 말랐다고 하고요. 월경이 불규칙하긴 하지만 임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몰랐어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법적으로 제3의 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도 성별을 2가지로만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1살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과 결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카드 사용 한도는 10만 원 인상됩니다. 1살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에서 20% 정도로 줄어들고 이 금액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돼 1살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는 사실상 0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국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흡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최근 1년 새 전자담배 이용률이 무려 2배로 늘어나 모든 종류의 약물 기호품을 통틀어 미 역사상 최고의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하얀 연기를 구름처럼 뿜어내는 10대들. 느슨한 허용 연령 규제 속에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전자담배에 미국 10대들이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 국립약물남용연구소의 조사 결과 올해 전자담배 흡연 학생이 20.9%로 한 해 전 11%에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조사한 모든 종류의 약물을 통틀어 최대 증가치 기록입니다. We found a very big jump in vaping among adolescents. Among 10th and 12th graders, it was the largest jump we've ever seen in any substance that we've tracked for the past 43 years. 성인이 된 듯한 일탈 심리와 풍성한 연기를 내뿜는 재미로 청소년을 유혹하는데 특히 휴대가 간편한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School principals report there's been a huge increase in vaping, particularly with a new device called a Juul, J-U-U-L. 전자담배엔 일반 담배에 들어있는 기타 유해 성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이 특히 청소년의 뇌 발육을 방해한다는 지적입니다. And literally, there's billions of dollars to be made in this. And so it's important for us to have some policies and regulations to try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특히 전자담배 형태로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청소년도 지난해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 학생의 9%가 마리화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 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 시각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유류세 인상을 유보한 데 따른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인터넷 공룡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EU 차원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용차 배출가스를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37% 줄이기로 했습니다. EU 의회와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브뤼셀 EU 본부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승용차 배출가스를 2021년과 비교해 37%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폴란드 카토비츠에서 끝난 제24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5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이행 지침이 합의된 후 선진국권에서 처음으로 나눈 성과물이어서 주목됩니다. 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 약국 기업 동인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벌꿀을 재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벌꿀을 납품해온 하청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350년간 쌓아온 명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청나라 때 세워진 베이징 동인당입니다. 약방으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위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동인당의 벌꿀을 납품하는 한 식품회사. 직원들이 시장에서 수거한 벌꿀을 짜 큰 통에 담고 있습니다. 뜯어낸 상표를 보니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들입니다.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에는 이런 상품이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仓库里面有好多是那个北京退过来的蜜，还有就是大型的超市退下来的蜜，就是过期的、临近过期的。 수거된 벌꿀은 동인당 납품용으로 재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생산 날짜를 고쳐서 납품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它应该在这些召回的产品上面挂上不合格品的标识。他们这个处置这些不合格品呢，确实是不规范的。 동인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납품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35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연말이면 각종 송년회를 비롯한 술자리가 이어지기 마련이죠.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숙취로 인해 생활 리듬이 깨지는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연말 술자리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연말이라고 거의 매일 저녁에 약속인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오세경크도 바쁘죠 요새? 네, 저는 뉴스에 지장이 있을까 봐 평일에 원래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요즘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황보경 앵커는 요즘 어때요? 저도 진짜 매일매일이 약속이어서 정말 이러다 간이 상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조심하세요. 네, 적정한 음주 주기와 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8표준잔 이하, 여성은 14표준잔 이하를 적정 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에 함유된 순수 알코올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인데요. 보통 1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 한 잔을 의미합니다. 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일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다음에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이는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입니다. 네. 술을 꼭 드셔야 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단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한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남성은 5잔, 여성은 2.5잔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지키는 분이 있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술을 잘 마시면 뭐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적정 음주량을 지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전의 경우에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이 음주와 관련된 암 예방 수칙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개정된 유럽판 암 예방 수칙에서는 어떤 종류의 술이든 마시지 않는 것이 암 예방에 좋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도 국민 암 예방 수칙 내용을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각국이 암 발생에 있어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이제 단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술은 안 마시는 게 약이다 이런 네.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소주나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로 마시기도 하고 한 입에 탁 털어놓는 그런 문화도 네, 있잖아요. 종류도 많아요. 네, 이런 게 참 폭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폭음의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음주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네. 우리는 흔히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제조해서 마시는데 이는 인체에 가장 빨리 흡수된다고 알려진 알코올 10에서 15%의 술입니다. 네. 이것은 표준잔 2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용법에 비해 더 빨리 취하게 되고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돼 자연스럽게 폭음을 하게 되죠. 미국 알코올남용과 알코올중독 국가자문위원회에서는 폭음에 대해 2시간 동안 남성은 5표준잔 이상, 여성은 4표준잔 이상 마시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폭음의 기준이 일반인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애주가들은 거의 매일 폭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 친구도 많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혼자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폭음이나 습관적으로 음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건 네. 아무래도 간입니다. 간의 경우는 알코올을 분해하여 수분과 탄산가스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은 시간당 대사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 과음에 의해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독성 물질이 그대로 온몸을 돌아다니며 위나 잔정막에 영향을 주어 위염이나 위궤양, 소화장애, 출혈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예. 음식물 흡수 장애를 일으켜 설사를 유발하면 췌장염이 발생해서 심한 복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간 자체의 손상으로 간염과 간경화 위험성을 높이고 그 밖에도 고혈압이나 부정맥의 원인이 돼서
뇌 신경 활동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아, 뇌 신경 활동 억제까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필름 끊기는 현상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 많이 마시면 그래요. 예. 저는 한 번도 필름이 끊겨본 적은 없는데 네. 왜 필름이 끊기는지 늘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알려주세요. 네. 네, 과음하고 전날에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알코올이 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의 수용체 활동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그럼 뇌 신경 세포에서 메시지 전달 물질이 멈추며 기억 장애가 나타납니다. 블랙아웃은 일반적으로 급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정도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갑작스러운 알코올 증가로 뇌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빠른 공복일 때 특히 더 자주 발생합니다. 네. 블랙아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해마의 반복적인 이상 소견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요. 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네. 자, 첫 번째 속설입니다. 자, 안주를 많이 마시면 덜 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아니군요. 네. 예. 안주가 알코올 흡수 속도를 좀 늦추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들어가거든요. 네. 흡수가 되고 간 손상이나 근본적인 숙취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음주와 더불어 고열량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간을 높아지게 되고요. 네. 결국 음주를 과하게 먹게 되면 음식을 과하게 먹어도 혹은 영양 상태가 불량해도 모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술 마실 때 안주를 최대한 그래도 단에 덜 부담이 되는, 위에 네. 덜 부담이 되는 그런 뭐 두부 같은 그런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셔주면은 좀 괜찮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예. 이건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정답입니다. 네. 오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물을 넉넉히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물에 희석돼 덜 취할 뿐 아니라 위와 장 속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흡수가 느려져서 빠르게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또한 네. 음주 뒤에 숙취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탈수가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네. 자, 해장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장하면은 또 여러 가지 하지만 또 술 마시면서 푸는 분들이 있는데 전 아닌 저는 것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같거든요. 저도요. 도움이 되지 맞습니다. 않는 건가요? 예. 도움이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않는군요. 술을 술로 풀 수는 없죠. 예. 네. 해장술은 일시적으로 숙취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예. 알코올의 진정작용으로 중추신경과 위를 마비시켜서 생기는 아주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숙취로 몸이 안 좋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알코올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음을 할 경우 토를 하면은 좀 괜찮아진다, 술이 좀 깬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맞으면 O, 아니요. 틀리면 X. 이건 잘못된 X군요. 방법입니다. 아, X군요. 네. 네, 덧붙여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몸의 알코올 흡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속을 비우겠다, 그래서 구토를 하겠다 억지로 하시는 하는 분들 의견도 많으시죠? 있는데 네. 일시적으로 비우고 나면 속도 편해지시고 머리도 맑아진다는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습관적인 토를 하는 분들은 위점막이 찢어져서 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거의 이제 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좀 건강한 음주 문화 습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들자면 첫 번째로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공복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위를 빨리 통과해 소장에서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간단한 요기로 허기를 채우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50% 이하로 감소돼 천천히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물과 함께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마시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천천히 술을 마시게 되면 뇌세포로 가는 알코올 양이 적어져서 음주로 인한 뇌세포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흡연과 같이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흡연이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알코올 해독에 필요한 간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서 간의 부담을 높일 수 있고 네. 또한 알코올 흡수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네. 니코틴은 또한 알코올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까지 담배까지 피우게 되면 더 빨리 취하게 되죠. 또한 음주랑 흡연을 같이 하게 되면 비흡연, 비음주 집단보다 체내 중금속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걸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음주에 대한 잘못된 속설과 함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술을 안 마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회식 때 숙취해소 음료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숙취해소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음주 전에 마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숙취해소 음료를 음주 전에 마셔야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위장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지나친 과함에는 효과가 덜하다고 하니까요. 숙취 음료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은 숙취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